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금리를 건드리는 건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임금 상승률 막 7%대 이렇게 나올 때 걱정하는 거죠. 자, 본부장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한 마지막 촬영한 지가 벌써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이엔 또 일정이 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못 했었는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그 사이에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또 미국 증시는 유동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국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9월 달 네. 그리고 10월 초순까지도 나왔었으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한 나스닥 같은 경우 한 8% 정도 빠졌고 네. S&P도 한 6% 정도 빠졌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 시장은 워낙 많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죠. 미국 시장도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미리 그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지 단기적인 조정이지 큰 조정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정 기간이 아마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을 거고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빠지는 날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해서 네.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가 안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사 모으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저께랑 그저께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도 플러스가 나기 네.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해주셔서 마음이 참 따뜻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랩 수익률도 제가 운영하는 빠지기 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플러스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고객분들도 만족하시는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또 제법 많이 또 가입을 해주시고 있고 네. 타이밍이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피한 증시도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이제 그 랩 수익률도 뭐 이제 2년 하고 재작년 9월 26일 날 론칭했으니까 네. 그죠? 네. 뭐 이제 겨우 딱 2년 좀 넘었죠. 네. 상당히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전에도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 업을 앞으로 벌써 29년 차인데 네. 앞으로 30년을 생각하고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모 민족보다도 더 수익률이 잘 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신념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본부장님이 또 준비해 주신 이 강좌 좀 기대되는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단기적인 조정이냐, 뭐 대세 하락장이냐.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뭐 TV에서 앵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거의 다 비관론 일관적인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그 구간 동안에 제가 한 5분짜리, 3분에서 5분짜리 코너가 있어요. 매일. 예, 그래서 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이 단기적인 조정이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대세 상승장에서 한참 더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하락장에 온다면 뭘 봐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왜냐하면 지금은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지난 2년 동안에 저와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지난 5년 동안 같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률이 높지만 뭐 어느 순간에 어떤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죠.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측 못했던 거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세게 부러지는 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을 투자를 하면 미국 증시는 한 8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한 1, 2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펴면
상당히 좋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네. 한국 시장은 그거에 좀 정반대적인 네, 10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 2년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8년은 어렵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좋아지고 네, 있죠. 좋아지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쉬어야 되는 1, 2년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조종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장이라든지 뭐 이런 대세 하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네. 둔화, 침체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아시겠죠? 물가가 크게 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는 하강 국면에서 막 안 좋아지는데 네.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는 주식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따라서 모 미국계 M사가 네. 미국 증시가 20%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그럼 우선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 보고 또 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또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네.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중에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비용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증가를 해서 네.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고 디맨드가 계속 있어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맨드 쪽이 어떤지를 보고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2011년부터 2008년 이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골디락스 구간,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률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그때의 수치가 경제 성장률 2%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1.8%대 요 정도거든요. 이것보단 좀 높을 거예요. 네. 경제 성장률도 뭐 한 2에서 2.5%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1.8%가 아니라 한 2.5%까지도 올라갈 것 같고 요 정도. 그렇지만 이 숫자는 사실 오히려 네. 더 좋은 거죠. 좋은 거다. 예. 옛날의 성장률보다 좀 높고 네. 옛날의 인플레이션보다 좀 더 높은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과 약간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디플레이션까지 가버리면 네.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얘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부동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그죠?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지 네네. 폭락을 하거나 네. 크게 하락을 하면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아,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네. 모든 연계된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제가 슈링크를 하죠. 줄어들게 되죠. 네.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높게 나온다라는 걸 인정. 그렇지만 골디락스 구간보다는 높지만 과거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2006년부터 해서 2008년 네. 그리고 또 깨지고 나서 또 2011년 이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그러면 그 수요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고용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스태그네이션 걱정하는 것 중에서 네. 신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네. 그죠? 월간 숫자인데 36만 6천 명, 19만 4천 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신규로 늘어나는 신규 네. 고용 숫자가 실제적으로 50만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고용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저소득층의 직장이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그럼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예, 스태그네이션
예,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디맨드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업률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언제쯤 정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숫자가 나올 거냐 생각한다면 과거에 제가 이제 3번의 사이클과 계속 앞으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요. 이게 이제 4%대 실업률까지 떨어졌어요. 네. 완전 고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소비가 아주 셌고 결국은 이제 거품으로써 터지게 되는 타이밍이 왔던 거고요. 또 산업재 버블이 났었을 때 보시면 4.4%까지 떨어졌었죠. 코로나 때는 더 3.5%까지 떨어졌었어요. 정말 낮은 숫자들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서 4.8%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걱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적어도 4.4% 미만. 사실은 옛날 이 3.5% 수준까지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 참여율이 네. 코로나 때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네. 계속 올라가지 않고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장을 안 다니겠다라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잘 나온다면서요? 그 직장을 안 구해도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거. 아니, 그건 끊겼죠, 이제. 이제 끊겼어요? 네, 9월달, 10월달. 네. 근데도 지금 못 돌아가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네. 67.2%였고 산업재 버블이 66%였단 말이죠. 사실 코로나19가 나왔었을 때도 네. 63.4% 이미 벌써 많이 떨어졌고 떨어지고 있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 자체가 이게 이 노동 고용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지금 경제는 거의 다 되돌아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의 복귀율 예를 들어서 다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을 때가 100%라고 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빵으로 내려갔다면 0%로 내려갔다면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다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는데 6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만큼 생산성 향상이 높아지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꼭 굳이 거기에 가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필요나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미 작업을 그냥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맞아.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지만 또 디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럼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가냐? 네. 아니면 고용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 뭐 앞으로 수요가 안 좋을 거냐?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금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우리가 직장을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내가 버는 돈이 이렇게 늘어요. 5.5%나 늘었어. 그러면 5.5%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득을 많이 더 늘어나니까. 소비는 소득 따라가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긴 하지만 네. 이 지금 직장을 얻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5.5%나 늘고 있으면 당연히 소비가 미국이 5.5%를 는다면 네. 그거는 미국은 소비가 전체 소비의 70% 차지한단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3%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구간이 네. GDP 성장률이 2%밖에 안 됐었는데 3% 이상 나오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딱 좋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고용시장이다. 그럼 상당히 이럴 때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투자를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언젠가는 근데 너무 이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가지고 네. 부러지는 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막 9%대, 7%대, 사실 이건 6%대인데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요. 요거를 이제 평균시켜 버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네. 여기가 플러스 15%. 그러면 다음에 10%죠. 네. 10 나누기 2 하면 5%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딱 말씀드렸듯이 5% 정도의 임금 상승률. 아직 과열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안정적인 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소매 판매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예,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금 상승률도 저 한 7% 정도 되면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보면 7, 8% 정도 되면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조심하면 된다. 네, 요때도 사실 6%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세게 깨지는 게 안 나왔었어요.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요 정도 숫자였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수요 쪽은 굉장히 아주 견실한 성장률. 과열도 아니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좋은 모습이다. 시청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7%가 넘어가면 좀 안 좋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열. 그런 식으로 임금이 매년 상승할 수는 없죠. 원래. 과열. 그러니까 너무 이때가 보세요. 닭 한 버블 이렇게 9%씩 올라갔었을 때 한국을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증권회사 다니던 많은 분들이 테헤란로에서 사무실 차려가지고 닷컴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임금이 높아졌었어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임금 상승이 저 정도에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 그거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경쟁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지고 임금을 왕창 땡겨버리니까 오히려 기업들의 생산성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하게 되는 이게 거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적정한 수준인 딱 적정. 거군요. 그게 지금은 괜찮은 정도인 거고. 딱 5% 정도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파웰 의장이 하는 얘기를 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단기적인 거지 장기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소를 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오늘도 보니까 유가가 82달러 수준이에요. 그죠? 뭐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을 잘 안 해요. 81.6달러네요. 그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60달러대였으니까 그죠?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기차 테슬라가 단가를 계속 올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쪽,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일정 부분밖에 안 늘어나는데 코스트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줄 수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죠. 영업 마진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과거보다는 좀 센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라는 거는 이제 골디락스 이때,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8년 요 때보다는 높아.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이제 이때 보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갔잖아요. 그죠? 2008년 이때 산업재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또 2011년 막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 막 늘리고 우리가 막 여기에 동참했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110달러 이런 숫자예요. 유가가. 그죠? 그래서 이 유가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은 놓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때보다는 이때 이 시절보다는 높다. 이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기간 요때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게 2주 전에 유가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75달러까지 간다 연말에. 그리고 12개월 뒤에는 7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는 게 2주 전의 전망이었어요. 지금 전망은 2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바뀌었어요. 연말까지 83달러. 그러니까 아까 숫자보다 75에서 83으로 튀었죠. 올랐네요. 1년 뒤가 아까 70달러라고 얘기했는데 69달러라고 했는데 9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치 자체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옛날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선이 이렇게 그 파란색 이 쉐이드 된 데가 있잖아요.
이제 고점까지 왔어요. 보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보통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강할 때. 여기는 좀 정말 완전히 이게 오바였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막 투자하고 엄청났던 때고 요거는 이제 제외시키고 요런 밴드를 그려놓으면 지금 요 꼭지가 있으니까 떨어질 거라. 이렇게 갈 거보다는 요렇게 옆으로 기겠죠. 쪽 $70 쪽으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유가가 옛날보다 이 시대보다는 당연히 높은 거잖아요. 지금 $50, $60 수준보다 높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감안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가가 너무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공급 차질이 생겨서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이 소비 관련 쪽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너무 가격이 많이 튀어버리면 오히려 또 소비가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잖아요. 경제학이.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공급 쪽에 차질이 생겨서 수요가 막 너무 많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시추를 하느냐 캐내고 있느냐 펌프가 셰일가스가 정말 혁명이 일어났을 때 2015년 자그마치 1600개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유가가 살짝 고점 찍었을 때 그때 $77, $78였거든요. 근데 이게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네. 네, 그러니까 공급이 그만큼 줄여놨으니까 유가가 튀었는데 이때 유가보다도 못 올라.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옛날만큼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200까지 내려갔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맞아. 올라왔어요. 2배는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비해서 또 얼마예요? 절반 수준. 또 절반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각도가 싹 살아나고 있죠. 사실 유가를 캐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캐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성장률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런데 팔아 먹어야죠. 그렇죠, 뭐 유가 석유 시추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가를 높게 해서 오랜 기간 팔아 먹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걸 일부러 안 땡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셰일가스가 가장 비용이 높은 석유를 캐는 기업들이에요. 걔네들의 평균 단가가 코스트가 한 $40 초반에서 $40 후반이래요. 평균이. 지금 굉장히 막 컨솔데이션,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많이 해서 무너질 것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평균 단가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막 $60 이랬었는데 지금 $40 초반에서 중반, 후반 뭐 이 정도. 그러면 지금 유가가 $80가 넘으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대충 대표적인 셰일가스 회사의 평균 ROE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유가면 한 10%대 중반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30%까지 나와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러면 이 유가에서는 욕심이 나죠. 더 캐겠죠. 컨트롤 하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확 올라가요. 일주일 사이에 새롭게 시추하는 게 12개가 늘었어요. 일주일에 12개, 52주, 10개로 칩시다. 그럼 520개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걸 뚫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 경제학은 심리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추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다면 유가가 거의 이제 고점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보통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인벤토리라고 하는 재고가 바닥을 찍었을 때가 대부분 유가는 고점이다라는 거죠.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늘린다는 거죠. 시추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딱 보면 미국의 석유 재고량이 이제 다시 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닥대였는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유가가 계속 지금 여기서 모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들이 $100 간다더라. 200달러 간다더라. 예, 그건 이제 어렵다라는 이것도 거죠. 약간 수요와 공급인 거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80 정도 수준은 그래도 석유 관련주들이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거죠. 사실 지난 몇 년, 5년으로 놓고 보면요. 굉장히 언더 퍼포먼스 많이 했어요. 올해 겨우 들어서 아웃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그 영업 마진율이 워낙 좋고 ROE가 워낙 높으니까
그럼 그런 제조업들이 잘 나가니까 약간 비용이 올라가줘야죠. 사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면 제가 볼 땐 유가가 더 이상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다는. 확 튀었고 네. 이제부터 이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일 거다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또 보면 이제 천연가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에너지 관련 쪽이에요.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뭐가 소비량이 많나요? 당연히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AI를 돌리거나 컴퓨터를 쓰거나 전기차를 쓰거나 아무튼 모든 부분들이 결국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근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너무 기폭이 크다 보니까. 심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풍력이 왕창 줄었으니까 네. 바람이 잘 안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거로 써야 되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확 튀었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휙 튀었죠. 근데 좀 어제 거의 8% 폭락했어요. 그래서 공급만 늘려버리면 네. 이것도 바람이 더 많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재밌는 얘기들인데 날씨가 좀 추워질수록 바람이 많이 분대요. 평균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람이 많이 분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점점 추운 날씨가 오니까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고 그럼 생산이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네. 태양광은 어차피 뭐 구름에 가렸다 말았다는 거니까 그건 계속 일정 부분 일어날 거고 태양광 효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가 플로리다에 살 때가 고등학교 때 플로리다 사셨어요? 예. 멋있다. 아니, 저 대구에 있었는데.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네. 엄청나 힘든 일할 때. 네. 골프장에서. 아, 캐디 하셨어요? 아니, 잔디 깔고, 스프링클러 깔고 뭐 이런. 야, 나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 골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그 골프장에 그 유명한 투자가 피터 린치도 캐디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부자분들 많이 만나죠. 저는 그 정도도 저는 그냥 뒤에서 일하는 그죠? 네. 스프링클러 까는 플로리다에서 스프링클러를 네. 햇빛에서 10시간 일해 보면 깜둥이가 됩니다. 타가지고 아무튼 그건 옛날 얘기인데 그때도 저 기억나는 게 그렇게 햇빛이 많이 쬐기 때문에 보통 지붕에 이렇게 볼록한 태양광을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효율이 낮았겠죠. 5%대. 5%도 안 돼요. 정말 낮은. 돋보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태울 옛날에 그런 했잖아요. 정말. 근데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3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올렸네요.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효율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또 우리나라는 또 태양광 면적이 작잖아요. 게다가 또 풍력도 제주도 쪽은 굉장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라잖아. 우리는 제조업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 얘기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완전히 수소로 얘기 나오고 있죠.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우리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강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전력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관련된 쪽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탄소 배출 제로로 가려면 이게 다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갑자기 확 살아났던 부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뻔히 앞으로 규모가 안 늘어날 사이즈 그러니까요. 얘는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지금 이 가격이 더 많이 튈 거다.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나중에 다른 것들이 커버를 하는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투자를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쪽에서 전력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거겠죠. 그럼 이쪽은 일시적으로 튀기 하겠지만 오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파웰을 얘기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전력 관련된 에너지 코스트를 빼잖아요. 음식료도 일시적으로 농사가 안 지어지면 확
공급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빼고 계산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유 관련된 쪽, 석탄 관련된 쪽, 흔히 말하는 fossil fuel이라고 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에너지원 자체는 가격이 등락폭이 지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튀었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석탄 가격은 진짜 거의 일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떨어질 거다.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것이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코스트가 들어갈수록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만 수요 부분을 아까 짚어봤잖아요. 안정적인 숫자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릴 거다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테이퍼링은 당연히 하는데 테이퍼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렇죠. 금리를 건드리는 건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건데 그거를 건드릴 때는 정말 소비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아까 보여드렸던 임금 상승률이 막 7%대 이렇게 나올 때 걱정을 하겠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를 예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셨던 게 이게 이제 미 연준의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을 때 2004년에 올렸어요. 2.9%대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산업재 버블 일어났었을 때 금융위기 터지고 이때는 또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했었을 때 설비 투자를 늘렸을 때 2.9%대였어요.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리가 멀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5년 브레이크 이븐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이븐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건 미래 포워드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의 수표를 다 같이 보는 건데 요게 이때 보면 2004년 2.9% 아까 똑같죠? 좀 내려왔었어요. 2.7%. 여긴 정말 많이 내려왔었어요. 2.2%. 이게 골디락스 때.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요거와 요거의 사이라는 거죠. 2.6%. 그래서 이때보다는 이때 즉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시대보다는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는 타이밍이 올 거다.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을 11월, 12월 달에 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당장 같이 금리도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 시장은 내년 연말 또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내년 상반기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 내후년. 조금 더 늦게 보신 거예요? 한 6개월 좀 더 늦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신 증가율이 너무 높아지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정말 다 연결이 돼요. 보면 이제 요럴 때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질 때 그다음에 2004년, 2005년 금리 올릴 때 다 보시면 거의 뭐 계속 10% 넘게 한 번도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코로나 터졌을 때 싹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금방 폭락. 그러면 요게 더 내려갔으면 이제 걱정할 텐데 여기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요런 추세예요. 요런 추세. 요 추세가 지금 아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 여신 증가율은 높으면 좋은 건가요? 낮으면 높으면 그게 거품인 거지. 높으면 거품. 여신 증가율이 막 10%씩 나오면 경제 성장률이 과열이 되죠. 돈을 더 많이 빌려줘서 더 쓰게 하니까. 그만큼.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언젠가 10% 이상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걱정하면 돼.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제 6.7% 정도. 그래서 결국은 옛날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견하나 그 과거 옛날보다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예견해 준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골디락스인데 전 사이클보다 더 좋은 골디락스. 성장이 좀 더 높고 인플레이션 좀 더 높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나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정말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떨 때가 거품인가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이 생겨서 네. 그걸 갖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을 왕창 늘려버리면 수요가 안 따라오면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과잉 설비 투자가 일어났었을 때가 거품인 거예요. 또 거품이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부동산이 거품이 아니겠죠? 아직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아직 공급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네. 근데 지금 곧 이제 대선이 지나면 네.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공급한다고 얘기하잖아. 네네. 그러면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 걸리죠. 근데 그게 왕창 들어오겠지. 한 2025년? 그럼 근데 완전히 그때 피크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 뭐냐면 기업으로 보면 캐펙스, 설비 투자로 보시면 돼요. 설비 투자가 지금 글로벌 설비 투자가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너무 많이 일어났어. 아까 테헤란도 얘기했잖아. 네.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투자가 일어나면 그게 전체 매출의 거의 9% 수준까지 올라오면 고점이라는 거죠. 고점이다.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됐었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잉 설비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지. 왕창 떨어졌잖아요. 거의 8%에서 9%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다 문제였고 그거를 해소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골디락스인데 낮은 성장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게 생산성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게다가 요 선을 뚫질 않아. 네. 또 내려간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설비 투자 쪽은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네. 거품으로 가기에는 한참 멀었다. 야, 근데 이건 다른 수치랑 다르게 간격이 되게 작네요. 한 1~2% 차이에 따라서 버블의 그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거죠. 매출이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퍼센티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매출은 네. 만약에 이제 GDP가 있으면 네. 매출은 그 GDP보다 더 크잖아. 거의. 그리고 그 매출이 얼마나 지금 1%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업 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평균 그 영업 마진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영업 마진율은 보통 6%냐 8%냐 천지 차이잖아. 네. 네. 순이익의 증가 이게 아니라 마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업들이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수익률이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대놓고 닷컴 버블이다, 산업재 버블이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없다. 그리고 이런 수준이면 원자재 가격에 투마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겠으나 네. 아주 옛날보다는 좀 높겠으나 이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올라가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지도 말고 낮게 잡지도 말고 일부에서는 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빨리 될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 선을 그어보면 2%에 도달하는 시기가 2023년이 돼야지. 2.5%의 10년 국채 금리가 도달하는 시기가 2023년 말이 돼야지라는 거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야지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더 빨리 안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물론 갑자기 이 숫자들이 막 치고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계속 높게 나오고 이건 뭐 앞으로 임금 상승도 엄청나게 높고 막 이래서 과열다. 그럼 이때는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사인들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달러 지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과잉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과하게 빠지거나 하면 항상 뭔가 부러지는 시장이 나와요. 이때가 닷컴 버블 붕괴, 이때가 금융위기 터지고. 예. 지금은 다 여기 아주 안정적으로 90과 100 사이 골디락스. 금리도 안정적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네. 힘들죠. 왜냐하면 채권을 투자를 하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네. 거기서 깨질 거고. 근데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1.6%고 1.6%밖에 못 벌잖아.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보다 더 못 벌어. 오히려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 못 하죠. 근데 기업들의 ROE는 지금 얼마다? 우리나라가 뭐 10%대 초반, 미국이 20%대 중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럼 그쪽에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아주 높아요. 5.4%. 근원 인플레이션 4% 상당히 높습니다만 천천히 하락해서 2%대 중반까지 떨어질 거다. 2%대 초중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다라고 내년쯤이면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굳이 금리를 빨리 올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코스트가. 그렇지만 빠르게 떨어질 거다. 그리고 평균은 요 정도로 이제 안정을 찾을 거다. 너무 좋은 모습이죠. 2%대.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죠? 2.6, 1.9. 이 부분이 이런 시대가 나올 거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다들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할 거야. 걱정돼. 코스트 올라갔어. 따라서 미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릴 거야. 막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꾸준히 기업 실적이 나오고 그 와중에서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아니, 좋은 것밖에 없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게 계속 일어나. 고용이 막 일어나면서 임금이 왕창 올라가. 그럼 기업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우와 투자해야지. 왕창 투자를 해. 그럼 이건 진짜 이제 그건 거품인 거죠. 그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가서 주식 그만해도 안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추세는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일어날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